더 법 규범적으로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일 수 있습니다. 인코텀스가 딱 그래요. 상인들이 보통 그런 정여거래 조건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거래 조건을 사용하면 인코텀스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CISG도 이제 적용이 되죠. 이 CISG는 이제 비엔나 협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관련한 조약이고요. 굉장히 성공을 거둔 조약입니다. 이제 100개국이 아마 넘었, 100개국 가까이 돼요. 가입국 수가. 그 이전에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이 헤이그 협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입국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입국 수가 많다는 건 성공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이그 조약은 이제 유럽 국가들,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관련해서 이게 두 가지 법제가 있는데요. 이건 하드로고 우리나라도 2005년인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대국들이 다 이 CISG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법학자들의 꿈이 쭉 20세기 들어서면서 Uniform Private Law, 통일 사법입니다. Uniform, 또 Unification, 또는 Uniform Private Law. 사법을 통일하자. 그 이제 우니드로아라고 UN 기구도 있어요. 뒤에 뭐 운스트랄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그 인류의 여망을 안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법 통일 영역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둔 것 중에 하나가 CISG입니다. 가입국 수가 100개국 넘는 통일 사법 체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관련해서는 통일된 국제 법이 있는 거예요. 국제 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을 통일하게 되면은 매우 바람직하죠. 소위 그 국제사법, 그러니까 국제사법 얘기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법적 성격을 갖는 규범 전부를 지칭할 때 국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좁은 의미에서 국제사법이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는 섭외사법이었고, 지금 우리 2000년인가요? 개정된 국제사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 많은 그러니까 용어는 국제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제법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입니다. conflict of law, 그러니까 법 충돌이 있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리고 국제거래를 포괄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규범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단순히 그 법 선택에 관련한 뭐 중거법 선택에 관련한 섭외사법으로부터 매우 확대 증폭된 그러한 국제사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법,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통일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발전하지 않으면은 그 좁은 의미의 국제사법, 그러니까 섭외사법, 어느 나라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한 그러한 섭외사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이 국제적으로 발전한다, 뭐 헤이그 국제사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실체법, 문제되는 실체법을 통일해버리면 제일 쉽죠. 그러니까 물품 매매 관련한 이런 통일사법을 제정해버리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국제사법을 통해서 적용될 중거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2000년에 국제사법 제정했으니까 곧 봐가지고, 이게 지금 독일 상인하고 한국 상인 간의 거래인데 독일 민법을 독일 상법을 적용해야 될지,
한국 상법을 적용해야 될지 국제사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상인하고 한국 상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CISG가 없다? 들여다봐야 돼. 이 미국은 연방국가니까 사실 통일사법이 없습니다. 통일상법, 통일민법은 없어. 근데 통일상법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UCC가 적용돼야 될 법인지 아니면은 저 뉴욕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그런 주, 일리노이주 이 주법, 주 민사법이 적용돼야 될 영역. 예? 뭐 미국 50개 주라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UCC라는 통일상법이 있다는 것이 매우 다행이에요. 칼 루엘린이라는 미 법학자인데 이거 국제거래법 공부하니까 UCC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 Uniform Commercial Code. 그러니까 통일 상법절이에요. 이거는 미국 국내 상법이에요. 미 연방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 상법이나 민법 영역은 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UCC를 제정한 게 아니고 그 모범 상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아메리칸 로우 인스티튜트랄지 미 법학 연구기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범 연구를 해가지고 법학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상법이 이런 것들이 다 쭉 조합하게 되면 그 50개 주 각주 저 큰 주서부터 시작해서 또 중간주 미네소타주 무슨 아르칸사스주 뭐 이런 50개 주 또 이거 저 한 미 중간에 있는 위스콘신주 뭐 이런 어제 그 무슨 흑인 인종차별 관련해서 큰 사고가 났더만요. 뭐 그런 줄 알지. 그런 주의회가 이걸 주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한 주 안 받아들이는 주가 있어요. 루이지애나주. 그 49개 주가 이 UCC라는 미국 그 법률연구소가 만든 모범상법전을 자신의 주 상법으로 이렇게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UCC가 된 거예요. 통일상법전. 그러니까 이것을 국제사회에도 적용할 이런 접근 방식 이게 있습니다. 유엔이 모범법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이 US라면은 국제사회는 United States, 국제사회는 UN, United Nations.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을 통일한다. 아메리칸 로우 인스티튜트가 많이 역할한다. 유엔에서 뭐예요? 운이 들어와 사법 통일 사법 기구 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모범법을 만들어요. 모범법. 가장 모범적인 법이 이렇겠다. 이런 영역, 이런 법 영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이 이러겠다. 그러면은 각 그 국제사회에 200개국 넘는 나라가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쭉 있으니까 그 나라 국회 의회들이 그 모범법을 자신의 국가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가 다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법 같은 경우, 이건 시장, 상인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문화적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심, 상인들의 이기심이랄지 기술적인 법이기 때문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이 UCC, 통일상법적 통일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통일 형법이 없어요. 주마다 형법이 달라요. 구구에 주마다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랄지 문화 정서 이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대 법대 화장실에 가면 언젠가 미국 어느 주 법은 이런 특이한 법이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쫙 무슨 특이한 형법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각주 형법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각기. 물론 보통 이제 캐치얼 클로즈라고 카먼로우 크라임 보통법상의 크라임을 범죄를 다 우리 주 형법으로 한다 뭐 이런 포괄 포섭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형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법은 통일되어 있어요. 다행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국제사회에 미국은 연방국가니까 이제 역시 법 통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이제 하나의 국가니까 연방국가이긴 하지만은 국제사회는 이제 더 구구해. 그러니까 국제사회 이상은 나폴레옹이 국제 중앙 민사재판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19세기 초잖아요. 이제 20세기 무렵 그러니까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그러니까 1900년 뭐 전후 이때쯤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랄지 어떤 국제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법, 이 경제적 문제로 이게 뭐 나라들이 갈등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제국주의적 쟁탈이라는 게 국부를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착취하고 뭐 동양적식회사 일본이 세운 회사 이름이 동양적식회사잖아요. 그리고 영국이나 뭐 유럽 제국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제국주의를 할 때 이용했던 것이 이스트 인디 컴퍼니 동인도에서잖아요. 컴퍼니 회사예요, 회사. 국가가 회사가 되면 안 돼. 이제 철학적으로도 뭐 코퍼레티즘, 컨스티튜셔널리즘 있지만 시민민주주의가 제도로 되려면은 이 국가 권력이 견제돼서 균형을 이루고 이거 컨스티튜셔널리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지. 국가는 회사다. 효율적인 게 최고고 돈 많은 게 최고고 국가가 부강해서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 전쟁도 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뭐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독재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코퍼레티즘이라고 불러요. 코퍼레티즘. 국가를 회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뭐 식자들이 뭐 나라가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과대학 학생이니까 컨스티튜셔널리즘을 하라고 외쳐야 돼.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반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을 통일하는다라는 것은 비록 사법 영역이지만 뭐 이렇게 제국주의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국제법, 국제공법, 공법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정치하고 법은 굳이 같아 될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통일 사법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1900년대 무렵에는 그런 생각들을 인류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렉스 머케토리아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한 학기 동안 쭉 상인법 공부하는데 이게 인류 문명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민주주의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상인들은 이제 뭐 렉스 머케토리아 얘기했는데 머케토리아라고 하면은 뭐 상인 사회를 얘기하죠.
상인법, 우리말로 하면 상인법입니다. 렉스는 이제 로우 법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이제 서양 상인법 하면은 지중해 시대로부터 근대 서양 상인법, 지중해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중해 해상무역이 발전하고 16세기 그러게 됩니다. 15, 16세기. 이때 발전된 상관습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올드 렉스 머케토리아, 구상인법. 이때 상인법은 관습의 형태로,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했어요. 상관습법이 주를 이뤘어요. 이제 그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영국에서 성문 상인법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중세 봉건 사회고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유럽의 근대 절대 국가들이 탄생해요.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종교 전쟁. 그러니까 이제 중세 봉건 사회는 교황이 절대적이고요, 종교가 절대적이요. 그리고 군사 실력자들, 이 군사 실력자들이 이제 있고요. 상인들은 이 군사 실력자들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군사 실력자들은 이런 성문법을 제정할 능력이나 자질이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법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 전쟁이 있게 되고요. 신교와 구교 간에 굉장히 참혹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30년 동안 계속돼요. 유럽 대륙, 유럽 사회에. 임진왜란만 해도 전쟁이 7년밖에 안 됐잖아요. 30년 전쟁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그래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전쟁에 차마 휩싸이게 되고, 이제 그 결말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교 구교 간의 갈등으로 교황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할 세력이 뭐예요? 왕, 이제 절대 군주가 그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절대 군주가 등장한 근대 절대 국가는 국가가 의사가 있고 그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제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대 절대 국가는 또 상인들을 규율할 수 있는 성문 제정법, 사법, 뭐 상법, 원시적인 상법, 원시적 민법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성문법 시대고요. 사비니라는 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비니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섭외사법, conflict of law.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에 관련된 법. 우리 법과대학에도 아마 국제사법이 개설되어 있을 거예요. 법충돌법, conflict of law. 법충돌법의 체계와 그 주요 내용을 만든 그 학자가 이 사빈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 시대, 상관습법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법이지만 이제 나라들이 제각기 근대 절대국가에 대해서 제정법을 만드니까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A와 B가 거래했을 때 A국 법을 적용할 것이냐, B국 법을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 공통된 상관습법은 이제 그 2차적인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섭외사법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법이 바로 이 섭외사법이니까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또 19세기까지 이 섭외사법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세기 접어들면은 아까 그 헤이그 국제사법 얘기도 했지만은 국제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 전신 연합이랄지 국제 우편 연합 뭐 이런 여러 어떤 그 시장 관련한 국제적 연대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더 나아가서 상인들 사이에 적용될 법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게 됩니다. 그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으면 결국 사비니가 만든 서베사법을 봐야 돼. 아까 말씀드린 미국 상인하고 우리 한국 상인, 독일 상인하고 우리 한국 상인 거래를 했는데 분규가 발생했다. 법적인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분규가 발생했다. 독일법을 적용할 것인가? 한국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걸 법관이 찾아내야 돼요. 통일사법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대표적인 통일사법이 CI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한국 상인 간의 법적 분규, 그 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분규가 발생했다. 서베사 볼 필요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은 여기 가입 당사국입니다. 그러니까 CISG를 적용하면 돼요. 국내상법 비슷한 거예요. 국내상법. 외국 그 상인이지만 국내상법처럼 적용돼요. 독일도 가입국이죠. CISG를 적용하면 됩니다. 일본도 아마 가입했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국은 아마 가입하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이 CISG는 굉장히 성공한 통일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영역에서 가장 최첨단의 발전이라면 이 통일사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제사법을 봐야 돼요. 근데 이 통일사법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 나라마다 뭐 법 환경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니까 만들기 어렵죠. 학자들이 뭐 연구를 수년간 해가지고 만들어도 가입국 수가 뭐 별로 안 되고 발효 종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국제사법 매우 중요해. 서베사법, 사비니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과대학에서 국제사법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 국제거래법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교수님들은 이 서베사법도 이렇게 같이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근데 거기까지 지금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거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아까 그 19세기 아까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1900년대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가지 어떤 국제기구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죠. 그래서 인류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게 대대적인 반성을 하고 그래서 만든 게 유엔이죠. 유엔. 그 UN, 뭐 IMF, 또 IBRD, 또 가트. 지금은 이게 WTO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IMF, IBRD 가트는 요건 이제 경제 기구고요. 이걸 우리가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UN, United Nation, 국제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엔 League of Nation, 국제 연맹이었는데요. 뭐 정치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안전보장, 국제 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처럼 무슨 굉장히 포괄적이고 테크니컬하고 복잡한 그런 정치적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국제사회 이런 걸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라는 것은 평화와 안전보장이죠. 그래서 유엔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UN Security Council,
유엔 안전보장기구입니다. 국제안전. 총회보다도 유엔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보리예요. 안보리. 총회에서 이제 이상주의적인 어떤 국제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뭐 유엔은 분담금 문제로 또 쪼들릴 정도로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어떤 실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이해할 때 퍼시피스트 로드 또는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하죠. 평화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칸트의 뭐 영구 평화론 얘기도 있습니다만 퍼스트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국제 정치를 얘기할 때는 이 유엔이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국제 정치를 이해할 때 이런 이상주의는 그다지 큰 힘이 없어요. 현실주의적 이해가 보다 파워풀하다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현실주의, 이상주의 대립 구도하에서 이제 유엔 국제사회가 더 좀 발전하면 유엔의 역할이 더 커지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유엔이라는 기구가 이 통일사법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국제적 통일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요. 그 유엔에 두 개의 전문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우니드로아 사법통일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이 더 오래됐어요. 드로아 하면 뭐예요? 여러분 프랑스어 아셔요? 드로아 법이란 뜻이에요. 법 또 권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UN 인스티튜트 I는 뭐냐면 인스티튜트 기구란 얘기예요. 인스티튜트 인스티튜트 하면 뭐예요? 기구. 그래서 UN 사법통일기구 들어가면 법이니까 UN 법통일기구 법조에서 사법이니까요. 사법통일기구가 운이 들어와라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대륙법계적 전통이 강한 기구고요. 전통이 더 깊습니다. 이 운이 들어와 쌍둥이 기구가 운스트랄 국제상거래법이었는데요. 운스트랄 이거 뭐 잘못 눌렀나요? 예.